자, 다음은 이행강제금입니다. 경감승전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따라서 개념만 좀 알아둬도 충분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대집행은 혹시 모르니까 단문으로도 좀 나올 수 있는 또는 사례로도 나올 수 있지만 이행강제금은 그냥 간단하게 개념만 알아두면 돼요. 이행은 집행이라고 했죠.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집행벌이라고 쓰기도 해요. 헷갈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행강제금이나 쉽게 말하면 이행할 때까지 돈 내게 하는 거예요. 자기 의무 또는 부자기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과거에는 부자기 의무를 주로 부자기 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간접적 수단으로 많이 사용됐어요. 그렇지만 전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공법상 대체적 자기 의무, 즉 대집행의 대상도 대집행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스스로 하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행적인 목적에는 더 부합될 수 있겠죠. 불이행한 경우에 금전납부 의무를 부과할 것을 계고해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상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장래 행정상 이행을 직접적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수단 자체가 간접적 수단이라는 거예요. 돈을 내게 해서 이행할 때까지 돈 내게 하는 거니까. 따라서 장래 의무이행 실현을 직접적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과거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인 행정벌과는 구분이 돼요. 자, 장래 의무이행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과거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목적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에 관한 일반법은 없습니다. 없지만 행정기본법은 있어요. 건축개별법에 보통은 규정이 되고 있고요. 행정기본법은 31조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원칙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면 일반법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여기서 일반법이 없다는 건 뭐냐면 행정대집행법, 국세징수법 그런 일반법이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행정기본법은 행정기본적 내용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데 따라서 아예 독립된 일반법은 없다는 거고 일반 규정은 있는 거죠. 법조항은 있어요. 행정기본법에. 개념만 알아둡니다. 뭐 시험에 나오기도 힘들어요. 자, 이행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의 불이행 가볍게 읽어보세요. 판례는 이행강제금을 부가징수할 때 그에 앞서서 말했죠. 반복부가 가능합니다. 이행강제금은. 그리고 보통 1년에 2번까지 할 수 있고 반복부가 가능한데 보통 조례로 위임이 되어 있거든요. 조례로는 보통 1년에 한 번씩 해서 5년 정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가징수할 때 그에 앞서서 시정명령을 반복할 필요는 없다. 이건 뭐 유명한 판례고요. 객관식이나 나와요. 그리고 시정명령의 이행기회를 제공한 후 시정명령의 이행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관해서 이행기회를 주지 않고 과거 위반 행위를 다 합해서 이행강제금, 이건 무효예요. 무효. 뭐 단문으로도 나온 적이 없어서 가볍게만 보세요. 미리 문서로서 계고해야 되고 계고에도 불구하고 시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자, 그리고 의무이행 기간이 지난 후에도 어쨌든 이행만 하면 더 이상 부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행강제금의 과거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와 장래 의무이행의 간접관계를 통합한 제재금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과거의 의무 불이행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이거는 이제 공정거래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은 이행하면 더 이상 부과는 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 다만 제재적 성격이 남아있는 공정거래법 같은 데에서는 제재적 성격이 있으면 이행했더라도 과거의 의무이행, 불이행 기간에 관한 이런 이행강제 부과 가능하다는 규정도 있기는 해요. 어쨌든 원칙은 이겁니다. 이행을 하면 더 이상 부과할 수는 없어요. 자, 불복 방법. 이건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비송사건이라고 부르는 거는 소송과 좀 구분이 되죠. 비송사건. 뭐 유아인도 소송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비송사건인데 비송사건의 특징은 뭐냐면 공개재판주의가 아니에요. 보통 문서주의로 이루어집니다. 간이 신속하게 끝내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송사건으로 처리가 되면 소송의 그런 변론 절차 이런 것들이 준용되지 않는 거죠. 개별법의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소송인 항고소송을 못 가요. 그래서 만약에 개별법에 과거에 건축법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건축법 69조가. 개별법의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때 이행강제금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판례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특별한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면
항고소송을 못 다투잖아요. 그러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처분이 아니라고 판례가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런 별도의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이행강제금은 돈 내라 급부 하명이겠죠. 하명 처분이니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도 비송사건 절차법이 이해한다는 규정이 삭제가 됩니다. 삭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보통 80조예요. 건축법 80조에 의한 이행강제금은 특별한 불복 절차가 삭제가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경우 건축법 개정으로 비송사건 절차법이 이해한다는 특별한 불복 절차 규정이 지금은 삭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니까 지금은 처분이 된 거죠. 근데 농지법 같은 경우는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여전히 비송사건으로 처리가 돼요. 그러면 처분이 아닌 거죠. 사례로 의미가 있는 건 이거네요. 이거. 이행강제금과 대집행.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은 첫 번째 키워드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따라서 행정처는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합리적 재량으로 선택 활용을 했다면 중첩적 제재가 아닙니다. 즉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 키워드를 답안지에 다 쓸 줄 알아야 돼요. 이행강제금과 대집행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따라서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 재량으로 선택해서 활용했다면 중첩적 제재가 아니다. 중첩적 제재. 다음 이행강제금과 형사처벌입니다. 판례는 건축법상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 건축법 111조에 보면 벌금이 형벌이니까 그리고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처벌 내지 제재 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다. 그래서 이중처벌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어요. 자, 행정법에서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위반해서 위법하다라는 판례는 없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보면은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이렇게 형벌과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면 이중처벌 금지원칙의 기본정신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이런 판례는 있어요. 근데 위배된다. 이런 판례는 없어 또. 다음은 직접강제. 이것도 개념만 알아두세요. 직접강제란 행정법상 모든 의무 불행을 전제로 해서 사람의 신체나 재산 또는 양자의 실력을 간다. 실력을 간다는 게 이제 권사죠. 얘도. 의무행위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합니다. 이거는요 우리 잘 못 찾죠. 왜냐면 조문에는 직접강제라는 용어가 없어요. 폐쇄, 강제 퇴거, 그 다음에 간판 제거 조치, 사업장 또는 영업장 폐쇄, 강제 퇴거, 사업장 폐쇄의 일환으로 하는 게 이제 간판 제거인데 얘가 대표적인 직접강제예요. 일체 의무 불행을 전제하고 있지만 직접 실력을 행사하며 의무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집행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대상은 모든 의무니까 비대체적 의무, 대체적 의무 뭐 다 할 수 있어요. 다만 대집행이 가능하다면 비례 원칙상 직접강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직접강제는 인권을 가장 크게 제약시켜서 최후 보충성 원칙이 있어요. 여기 나오네요. 직접강제는 행정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 행정상 의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해야 된다. 아예 행정기본법 32조 1항에는 이런 직접강제의 보충성 원칙을 아예 명문으로 입법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런 직접강제는 비례원칙 및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서 엄격한 절차법적 한계와 실제법적 통제가 요구됩니다. 인권을 가장 크게 침해할 수 있다고 했죠. 따라서 직접강제는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 중에서 국민의 인권을 가장 크게 제약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어요. 따라서 다른 강제집행 수단으로 의무행을 강제할 수 없을 때만 최후의 수단으로 인정돼야 된다. 이걸 우리가 최후 보충성 원칙이라고 부르죠. 당연히 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공식 세 가지 뭐예요? 권사의 처분성, 소유이익, 가구제로서 집행정지. 자, 따라서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고 위법하면 국가배상 또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위법한 결과가 계속되고 있다면 그런 공법상 위법 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결과제거 청구 소송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얘는 뭐라고 했어요? 공결청이라고 우리가 뭐 줄여서 부르는데
공법상 결과제거 청구권은 아직 실무상에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만약에 실무상에 인정된다면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되겠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상 강제징수는 국세징수법이나 일반법이 있죠. 도감매청 알아두세요. 독, 암, 매, 청, 독촉, 압류, 매각. 이게 이제 공매처분이죠. 공매. 청산. 청산은 이제 서로 채권 채무 정산하는 거죠. 정산. 독촉은 준법률행위자 행정행위 중 개고하고 똑같아요. 얘는 통제행위고. 압류가 중요하죠. 압류는 권사니까. 공매처분은 사실은 뭐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성업공사 같은데 보통 대리를 시켜요. 이게 이제 유일하게 공법상 대리인데 답안지 쓸 일은 거의 없어요. 청사는 그냥 남는 돈 돌려주는 거죠. 국가채권 만족을 시키고 남는 부분 있으면 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도감매청, 이게 강제징수의 절차인데 이때 독촉과 암매청 세 개를 합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암매청 세 개를 합해서 압류매각 청산을 합해서 우리가 체납처분 절차라고 불러요. 체납처분. 따라서 강제징수는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강제징수는 독촉과 체납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독촉과 체납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체납처분은 압류매각 청산입니다. 볼까요? 뭐 강제징수는 많이 나오니까 뭐 답안지 쓸 일은 거의 없지만 행정상 금전급 의무 불이행이 된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의 실력을 가는 거죠. 실력은 이제 권력적 사실행위가 돼서 이 압류가 붉은 딱지 붙이는 거, 의무행위와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입니다. 행정기본법 30조 1항 제4호에 규정되어 있고 국세징수법이라는 일반법이 준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개별법에서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경제적인 특별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으로 대부료 등의 집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앞하고 똑같아요. 즉 공법의 사법의 특별법적 성격이기 때문에 공법에 따른 강제 집행이 가능하면 이제 사법으로 못 가는 거죠. 도감매청만 제대로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독촉. 독촉은 준법률행위자 행정행위 중 통제행위죠. 마찬가지로 독촉도요. 최초의 독촉만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반복된 독촉은 개고하고 똑같아요. 연기통지에 불과합니다. 연기통지에 불과하면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아니죠. 따라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아요. 반복되면. 체납처분은 암매청, 압류매각 청산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압류가 시험에 많이 나와요. 왜? 이 권력적 사실행위 때문에. 그래서 권력적 사실행위 처분성을 써야 되는 거죠. 매각은 이게 공매처분인데요. 이런 매각 결정 통지는 공법상 대리로 보통 성업공사에 맡깁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에요. 다만 공매 결정은 보통 우리가 공매처분이라고 불러요. 공매처분 이전에 이루어지는 공매 결정 자체를 별도로 처분으로 보지는 않아요. 내부행위로서 처분이 아니고 공매 공고와 공매 통지도 그 자체가 처분은 아닙니다. 그럼 뭐냐? 보통 공매 처분이라고 불러요. 공매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면 그런 공매 결정, 공고, 통지는 처분에 다 흡수되는 거예요. 그냥 별도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분의 사전적 절차는 그냥 처분으로 다 흡수됩니다. 그리고 처분 이후의 사후 절차는 처분의 단순 집행행위가 돼요. 자, 이게 이제 전화합의체 판결도 있어요. 공매 통지 자체를 처분으로 다툴 수 있느냐? 아니죠. 공매 처분의 사전 절차로서 흡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청산은 보통 우리가 청산 절차라고 부르죠. 자, 강제징수에 대한 불복인데 그냥 가볍게 보세요. 지금 시험에 나온 파트는 아니니까. 자, 독촉 압류, 뭐 공매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자, 보통은요,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또는 조세심판원의 심판청으로 제기할 수 있는데 둘 중 하나는 반드시 거쳐야 돼요. 즉 필요적 행정심판 전취주의입니다.
중 하나에 대한 결정을 거친 후에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필요적 전치인데 둘 다 거칠 필요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독촉과 관련해서 독촉이 반복이 됐을 때는 최초의 독촉만 항고성의 대상인 처분이고, 그리고 그에 반복된 독촉은 그냥 연기 통지에 불과하다고 봐야 돼요. 민법상 최고는 보통 우리가 민법에서는 최고라고 부르죠. 채무 이행해 이렇게 뭐 보내면 내용증명 우편 보내고 그러면 이제 최고라고 하죠. 독촉에 해당되는 게. 하자승계는 똑같습니다. 하자승계는요,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과 그 이전의 함명처분은 하자승계 인정 안 해요. 공매통지는 공매 사실 자체를 알려주는 데 불과하기 때문에 공매처분의 절차 요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결의하면 공매처분의 절차는 하자가 될 뿐이고 그 자체가 처분은 아니라고 했죠. 다만 자신에 대한 공매통지 하자만을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있을 뿐 다른 권리자에 대한 공매통지 하자를 들어서 자신에 대한 공매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없다. 자, 이건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하자승계 관련해서 예를 들면 과세처분과 체납처분은요, 이렇게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은 그 이전의 하명처분과는 하자승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철거명령, 자기 하명과 대집행이 하자승계 안 되는 것처럼 과세처분은 급부하명이죠. 이런 하명처분과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은 하자승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과세처분은 체납처분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과세처분해서 납부하면 그냥 끝나잖아요. 납부하지 않았을 때 쓸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다만 체납처분 각각의 절차인 압매청, 압류, 매각, 청산, 압류, 매각 이런 것들은 하자승계가 되겠죠. 자,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직시강제로 보여져요. 직시강제는 나중에 보면 권사예요. 권력적 사실행위. 따라서 권사의 처분성, 소외의 가구제가 문제되는 거죠. 행정상 직시강제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키워드, 급박한 행정상 장애가 있어요. 공익에 반하는 상황이겠죠. 급박한 행정상 장애를 제거할 필요가 있지만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또는 성질상 의무를 명해서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요. 제가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건 코로나 환자 얘기를 했고, 성질상 의무를 명해서는 목적 달성이 가능하지 않은 것은 보통 그런 단속 얘기했죠. 성매매 뭐 이런 유사성행위 뭐 성매매 이런 거 태폐영업소 이런 데 단속 나갈 때 미리 알려주면 안 되겠죠. 이럴 때 즉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의 실력, 그러니까 권력적 사실행위예요. 이런 실력을 행사해서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자, 의무불행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무불행을 전제하는 강제집행과 구분이 돼요. 보통은요, 음주 단속을 하기 위해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음주 단속을 하는 것은 이건 강제조사의 성격이 있어요. 그런데 음주가 딱 적발돼서 그때부터 취하는 조치는 영장 없이도 인신의 구속을 한다든가, 그리고 물건을 영치하고 이런 것들은 직시강제 성격이 있는 겁니다. 직시강제는 개별법의 근거가 필요해요. 일반법으로는 행정기본법 33조로 보면 되겠어요. 경찰행정작용 일반법은 경지법이 있죠. 경찰관 직무집행법. 법적 성질. 판례에 따르면 경지법 6조, 이게 최근 판례예요. 아주 최근 판례. 꼭 써야 돼요. 경지법 6조, 경찰관의 제지 부분은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행정상 직시강제다. 이게 판례 키워드입니다. 눈앞에 급박한 경찰상 장애를 제거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 불행을 전제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해서 경찰상 필요한 상태, 질서를 유지하는, 질서를 실현하는 거죠.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근거 조항이다. 여기까지가 판례 키워드예요. 최근에 이 판례도 나왔기 때문에 경지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6조의 경찰관의 제지 부분, 이거 반드시 써야 됩니다. 특히 판례가 권력적 사실행위의 근거 조항이다. 이 말을 썼고, 이 중간에 있는 내용은 직시강제의 개념 요소들입니다. 꼭 써야 되는 거, 경지법 6조, 경찰관의 제지 부분.
경찰상 즉시강제다. 의무불행을 전제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권력적 사실행위다. 꼭 써줘야 됩니다. 워낙 중요해요. 시험에도 많이 나왔어. 요건은 첫 번째, 현재의 급박한 행성상 장애를 제거할 필요가 있어야 돼요. 근데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또는 의무를 명해서는 성질상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실체법상 한계는 의무불행을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좀 엄격해야 되겠죠. 다른 수단으로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즉 비례원칙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례성 원칙에 대해서 최소 침해성 원칙, 즉 필요성 원칙이죠. 최소한도로만 실시해야 됩니다. 이게 실체법상 한계고, 절차법상 한계로는 영장이 필요하냐? 이거 잘 봐야 되는데요. 대법원 판례와 헌재 판례가 좀 다릅니다. 자, 영장주의 적용 여부가 왜 문제되는지 알아야 돼요. 누군가는 사전 영장주의는 형사 사법 절차만 필요하다. 그러면 행정상 직시관계는 필요 없다는 논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인신을 구속하는 모든 국가작용은 사전 영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영장주의 필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영장주의는 사전 영장주의잖아요. 사전에 영장을 받을 정도의 여유가 있으면 직시강제 상황은 아닌 거 아니야? 이게 헌재의 견해입니다. 한번 볼까요? 직시강제는 인신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헌법상 헌법 12조죠. 영장주의가 적용되는지 문제가 있어요. 영장 불효서는 얘는 영장은 형사사법에만 필요하다는 견해겠죠. 형사사법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를 갖는 제도니까 행정 목적을 위한 직시강제는 필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영장 필요서는 인신을 구성하는 모든 국가작용은 다 영장주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는 것이죠. 절충서는 원칙적으로 사전 영장주의가 적용되지만 헌법 15조에도 긴급체포나 현행법체포는 사전 영장주의 예를 인정하잖아요. 사후 영장 제시로 가능하게. 그 정도의 예는 인정해 주자는 경우입니다. 판례. 대법원은요. 사전 영장주의는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국가적용에 다 적용돼야 된다고 봐요. 다만 사전 영장주의를 고수하면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지극히 예적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긴급체포 상황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현행법체포같이. 형사사법 절차 같은 예가 인정된다. 형사 절차 같은 예가 긴급체포, 현행범체포겠죠. 따라서 판례는, 대법원 판례는 절충설로 보면 되겠어요. 근데 저는 법 이론적으로는 헌재가 좀 맞다고 보여지는데 뭐냐면 직시강제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직시강제 자체가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만 인정되는 건데 언제 영장을 받고 있어? 이런 얘기죠 여기는. 그래서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자, 따라서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상황이고 그래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영장 없이도 행정 목적의 범위 내에서 그런 행정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다만 이게 범죄 수단의 목적이라면 그때는 영장주의가 필요하겠으나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에 머물러 있다면 원칙적으로 영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정지하는 게 직시관계로 보는 거예요. 현재는. 대법원은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국가적인 영장주의, 사전 영장주의에 제한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 거죠. 남용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사전 영장주의는 인권보호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대법원 판례가 마저 보이기도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사전 영장주의를 고수할 수 없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직시관계가 허용돼야 된다는 어떤 그런 법리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헌법 12조 3항 단서에서 영장주의 예외, 사전 영장주의에 중범죄, 3년 이상의 범죄 강도죠. 그런 경우에 인정되는 긴급체포와 목전에서 범죄가 벌어지고 있는 현행범 체포의 예외를 인정하는 정도, 그 정도를 인정하자는 겁니다. 직시관계의 제도적 취지, 헌법상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우리는 일단 대법원 판례를 웬만하면 가져요. 특히 헌법보다는 행정법 학자들은 헌재보다는 대법원 판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대법원 판례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 행정상 직시강제와 권리구제 수단이네요. 직시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니까 처분성이 인정되니까 행정쟁송의 대상이겠죠. 다만 얘도 권사니까 직시 종료됨으로 가구제로서 집행정지의 필요성이 크겠죠. 자, 다만 직시강제가 계속되고 있다면 예를 들면 인신을 구속해서 계속 갇혀 있어. 그러면 침해가 계속되고 있으면 소익이 있겠죠. 행정소로 다툴 소익이 있습니다.
위법하다면 손해배상,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죠. 적법한데 상대방이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다면 그때는 손실보상도 가능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위법한 즉시강제로 위법한 결과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면 공법상 결과적으로 청구도 가능할 수 있지만 실무상은 인정되고 있지 않다고 했죠.